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아들이 저를 몰래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순간 제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였기에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다친 분이 계신가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무거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조용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몰래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왜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걸까? 그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더군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웃는 타이밍조차 주변 분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너무 바빠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느끼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걷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긴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 햇빛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요즘 제 하루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오고 집에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혼자 계시면 치매도 빨리 온다던데 같이 사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쩐지 내 삶을 조심스럽게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제게 배달된 우편물 한 장이 그 모든 퍼즐을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편물은 요양병원 입원 상담 결과 안내서였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명의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예정일, 병동 정보, 간병 여부까지 다 정해져 있었고 담당 간호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그걸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이제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나?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찬밥을 씹으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원망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더군요. 내가 나약해진 걸까? 내가 혼자 산다고 불안해 보였던 걸까? 그런데 그 생각이 돌고 돌아 결국 이런 생각까지 닿더군요.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할 기회는 줬어야 하지 않나? 아들은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아들과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친정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짐을 덜고 싶었던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 감정의 혼란 속에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근데 혹시 네가 너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진 않았니? 그 말이 꽂혔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한 사람의 일이란 생각도 했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제 아들은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는 힘들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다. 그러다 큰일 나면 그 아이도 두려웠던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러질까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조급했던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몰래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건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이란 건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선택당하고 배제당하고 처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상처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괜찮은가? 아니면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때로는 저를 괴롭게도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본다는 것. 그건 어쩌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도 아닌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글씨를 써서 저에게 무언가를 전한 건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었을 겁니다. 봉투를 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괜히 겁이 났습니다. 사과일지, 변명일지, 혹은 제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또 다른 판단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존심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그걸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한 줄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가 자존심이라는 말, 그걸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누가 무릎 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편지는 꽤 길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두려움, 그리고 혼자 품고 있었던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아들의 집에 혼자 앉아 저녁밥도 못 챙긴 채 아이를 재우다 문득 엄마도 지금 이 시간에 혼자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도 외로웠던 겁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마음 안에도 공허함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그날 밤 언니네 방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구름 낀 하늘이었지만 어쩐지 위로가 되더군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구름 같은 감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예전엔 늘 당당하고 절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걸 겪었으니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게 되더군요. 나도 외롭고 나도 그 말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아들과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참 어려웠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앞서고 감정이 휘몰아치다 보면 결국 원망만 남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더 잘 살려고 애쓴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나도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도망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긴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요양병원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는데 그 말이 진심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 그 대화는 우리 사이의 깊은 벽을 허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점심 뭐 드셨어요? 무릎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 뒤에 감시가 아니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잘 견뎠어. 솔직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아픈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숨긴 채로 살아가기엔 너무 나이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다 알 것 같지만 정작 마음속에 숨긴 진심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착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날 동안 내 삶을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솔직해지겠다고. 요양병원 문제를 겪으며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살아있다는 건 곧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 결정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예전처럼 빨리 계산이 안 되니.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이고,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자주 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걸까? 어릴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성장이라 불렸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실수하는 것 다 배움의 과정이라며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 걷는 게 느려지고 손이 떨리고 깜빡하는 게 잦아질수록 사람들은 그걸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느려짐 속엔 얼마나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그 손 떨림 속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던 시간이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존엄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이란 내가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간다고 해서 존엄을 잃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가는 선택을 누군가 대신 내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단지 누군가의 책임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삶에서 하루하루를 내가 만드는 삶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삶에 대한 계획서를 직접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은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삶이 끝나가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지, 이것이 바로 노년의 주도권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꺼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건 너무 이르지 않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슬픈 게 아니야. 늙었는데도 아무도 우리 의견을 묻지 않는 게 더 슬픈 거야. 그 말에 친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도 자기만의 노년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응하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사회의 틀에 맞춰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 모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짤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멋진 기회 아닐까요? 요즘은 존엄사니 웰다잉이니 하는 말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하루는 정말 우리 스스로 선택한 하루인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아들과의 관계는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말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때론 싸우더라도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들도 저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멀어진 줄 알았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변화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을 쐬자고 가까운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바람이 차지도 덥지도 않았고 나무잎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마디 툭툭 던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을 아이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회사 어때? 그 질문 하나에 아이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일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 야근이 많아서 아이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졌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서웠던 건 엄마가 갑자기 나 없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까 봐서였어. 내가 널 책임져야 하는데 내 인생도 너무 힘들어서 그게 겁났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넌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난 이미 나를 충분히 책임지며 살아왔어.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동안 품고 있던 억울함, 서운함, 외로움이 다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꼭 무언가를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한 장이라도 읽거나 낯선 골목을 걸어보거나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다는 감각을 되찾은 거지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저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아침 햇살이 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또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싶습니다. 어릴 적엔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했고 하루가 길게만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버티는 식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여행 가야지. 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짜리라도 다녀오자. 그림 다시 그려야지. 가 아니라 연필부터 잡아보자. 작은 실천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은 늘 거창한 계획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노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내 삶에 남은 의미가 뭘까? 하고 묻게 됩니다. 젊을 땐 일에서 의미를 찾고 아이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나 자신만 남아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그 공백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변 지인 중에는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요양병원이 편할 수도 있어. 밥도 나오고 돌봐주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편리함보다 삶의 고요함 속에서도 내가 나일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누군가에게 맞춰서 마무리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나답게 나의 방식대로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삶은 마치 하나의 긴 악보와 같습니다. 전주는 빠르게 지나가고 중반부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하며 풍성함을 더하고 후반부에는 차분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음표로 끝나야 합니다. 그 음표는 남이 대신 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누르고 싶은 음표여야 합니다. 요즘 저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계획을 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일상 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봅니다. 오늘 하늘은 어떤 색깔인지,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그리고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이 모든 걸 한 줄씩 써내려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졌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 노트는 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제 감정의 흐름을 알 수 있어 반복되는 생각들 속에서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무도 날 찾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 그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 날 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있나요?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필요해서요.
상담사는 아주 반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더 활기차요. 오시면 차도 한 잔 드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준다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웠던 감정이었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복지관에서 작은 그림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필 하나, 크레파스 몇 개로 시작한 수업. 종이에 선을 긋는 일은 참 오랜만이었는데 그 단순한 행동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겁이 납니다. 내가 너무 느리진 않을까? 눈치 보이진 않을까? 괜히 민폐가 되진 않을까?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 가보면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색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그림을 올리고 계셨죠. 그분들을 보며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늙는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 이후 저는 저만의 작은 일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2번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매일 오후엔 공원에 나가 천천히 산책하며 제 안에 쌓인 생각을 정리합니다. 혼잣말도 자주 합니다. 오늘은 네가 참 잘했.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괜찮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말을 남이 해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다독이는 능력, 그건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갖게 되는 큰 힘이더군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이제 내려가는 시기다.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쉬어라.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은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20대, 30대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속 작은 바람 하나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삶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바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싶다.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좋다.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내 방이 참 편안하구나.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모여 노년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언젠가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나의 손에 있는 한 나는 지금처럼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 해도 나는 그곳에서도 나만의 방식을 찾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노트를 쓰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보내면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 전 아들과 손주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집에 들어온 건 참 오랜만이었지요. 주방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올려두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솥을 보며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아직도 이런 거 직접 하세요? 그 말이 어쩐지 서운하기보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내가 손 떨릴 줄 알았어? 하고 되물으니 아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전보다 더 강해지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작은 감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괜찮다는 말이 어떤 무기력의 다른 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의 강하다는 말은 제 안에 쌓인 시간과 결심, 그리고 평화를 인정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는 왜 맨날 혼자 있어요? 그 질문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거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나이 들면 외롭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 외로움이 꼭 불행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삶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집안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쓰던 스카프들, 결혼식 때 받았던 작은 보석함, 어릴 적 그렸던 낙서가 남은 메모지.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담긴 물건들이지만 이제는 차근히 인사하며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웠어. 그렇게 말하고 박스에 담아 정리하니 마음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직접 정리하고 남길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였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가족을 용서하는 일, 지나간 날들의 후회를 내려놓는 일. 이건 어떤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고된 작업이더군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저에게 가장 깊고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일에 바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가 느끼기엔 늘 부담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조언을 하려 들기보다는 그냥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그건 속상했겠.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를 아주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인정해주는 거라는 걸 지금에서야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배운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아들과 손주를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걸 하진 않습니다. 그냥 된장국을 끓이고 무말랭이를 무치고 두부를 부쳐 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손주가 말하죠. 할머니는 맨날 맛있는 거 해줘서 좋아. 그 말을 들으면 그저 조용히 웃게 됩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 회한, 감사, 그리고 평화. 요양병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분노와 상처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선택도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서툴렀고 조급했지만 그 아이는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란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용서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면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반듯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솔직하고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더 잘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나이에 참 고맙고 따뜻한 일입니다. 며칠 전 밤, 문득 잠이 오지 않아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이따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잘 살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후회만 남았다고 말하기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가난한 시절에 아이를 키우며 눈물로 밥을 지었던 날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텅 빈 방 안에서 스스로를 붙들며 버텨낸 밤들, 그리고 혼자 걸었던 수많은 골목길에서 작은 꽃 하나를 보고 웃음을 되찾았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삶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때론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니 그 모든 불완전한 장면들이 결국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더군요. 나이 든다는 건 점점 더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엔 남의 시선에 예민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느끼는 게 곧 진짜 진심이지. 조금 느려도 괜찮아. 이게 나의 속도니까. 이런 말을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서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마지막 문을 스스로 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가? 이 얼굴에 후회보다 고마움이 더 많이 담겨 있나? 그 질문 앞에서 눈가의 주름도 굽은 어깨도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더 이상 불러줄 이름이 줄어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정표이고 기억 속에서는 사랑 그 자체이지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며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외롭거나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 잘 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 긴 밤을 혼자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저는 웃으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살았어. 그리고 지금도 내 방식대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 세상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결국 진심과 얼굴입니다. 진심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얼굴은 그 마음이 시간 속에 남긴 흔적입니다. 이제 저는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분노도 많은 오해와 수많은 침묵의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려 했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들에게 받은 상처, 요양병원이라는 단어에 담긴 슬픔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저를 한때는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해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요. 살면서 가장 슬펐던 건 누군가 나를 버린다는 생각이었고,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건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죽는 게 무서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무서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죽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날들의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작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지요. 저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제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보다는 고마움으로, 후회보다는 미소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를 잊는 힘껏 살아보려 합니다. 작은 꽃을 보고 감탄하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잘 지내요? 라고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시는 분, 자식과 멀어져 마음에 큰 상처를 품고 계신 분,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못한 채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하루는 누구보다 용감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긴 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할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품으로 돌아가는 곳일지 모릅니다. 그 강을 건너는 동안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아들이나 몰래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그날, 저는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다시 붙잡아, 그 어둠 덕분에 지금의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내 마음에 남는 감정은 감사인가요? 후회인가요? 그 질문에 매일 아주 조용히 답을 적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겨낸 그 수많은 계절에, 당신이 지금도 버텨내고 있는 그 고요한 싸움에,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날의 상처도 오해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사이.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오늘 하루를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사실에 마음이 쓸쓸하신 분이 계시다면,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누군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